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생각의 변화를 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로 조금씩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신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면서 신보다는 인간에 집중을 하게 됐고 인간이 늘 하고 있는 것, 인간의 이성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이성 그리고 이 이성에 바탕한 과학이 계속 발달하는 모습을 봤었죠. 그리고 그 과학의 결정판에 뉴턴이 있었던 거죠. 뉴턴의 프린키피아, 만유인력의 법칙, 뭐 또 고전역학 물리학 3대 법칙 이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의미는 뭐였어요? 뉴턴의 의미는 이제 모든 것들을 이성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절대왕정을 떠받치고 있었던 왕권 신수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인은 왕인 게 당연하다라고 했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성을 통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국가의 당연한 기능들,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뭐 치안이라든지 그죠? 안보라든지 뭐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경찰 그죠? 아니면 군대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능들은 다 기본적으로 뭐에 의해서 운영돼요? 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요. 그렇죠? 이 세금을 내는 건 시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국가의 주인은 누구여야 된다? 시민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바뀐 거죠.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인 거예요? 행동이죠, 행동. 그래서 시민들이 이 정치권을 왕으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 행동이 바로 혁명인 겁니다, 혁명.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혁명이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자꾸 쓸데없이 삐침이 생기더라, 이렇게. 이 혁명의 역사를 우리가 영국, 그다음에 미국, 프랑스 요 세 나라 정도에서 대표적으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나라나 이 시민들이 왕으로부터 권력을 찾아오는 혁명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혁명의 결과는 결국 시민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앞서서 우리가 이성의 발달하면서 이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면 시민이 국가의 주인인데 시민과 국가, 즉 이 국가를 이끌고 있는 정부와 이 국가의 주인인 시민이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를 연구했던 게 뭐 홉스, 그죠? 만인에 대한 만인 투쟁 상태, 그다음에 양도 이런 얘기를 했었던 홉스, 그다음에 위탁을 얘기했었던 로크, 그다음에 어, 시민권을 정부한테 넘겨줘서는 안 된다,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루소, 요 정도가 생각이 나실 텐데 그 중에 현대민주주의에 가장 가까운 건 로크라고 했었죠. 즉 시민들이 혁명을 통해서 국가의 정치권을 가져오고 나면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니까 시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끼리 의논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임기를 줘서 그 임기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다음 임기 때는 뽑아주지 않는 방식으로 권력을 되찾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민들이 정치권을 되찾아온 다음에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끼리 모여 있는 회의, 그게 바로 이제 의회인 거죠. 그래서 혁명의 결과로는 늘 의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요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 영국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국교회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요거 지난 학기 후반부쯤에 거의 기말고사쯤에 거의 기말고사 중에서도 거의 끝부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생각이 나셔야 돼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기존에 우리가 기독교를 이끌고 있던 건 교황의 카톨릭이었죠. 교황이 기독교 세계 전체를 이끌고 있고 이걸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했는데 어, 카톨릭의 이제 교황과 그 아래 신부들이 너무 썩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믿을 거지만 계속 기독교를 믿을 거지만 앞으로 교황과 신부들은 따를 수 없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믿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95개조 반박문이 발표된 뒤로 마르틴 루터, 그다음에 스위스에서는 예정설이 발표된 뒤로 칼뱅 이렇게 종교개혁이 있었고요. 영국에서는 당시에 왕이었던 헨리 8세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이혼을 자신이 그때 이제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이 이혼을 교황에게 허락받지 못하면서 왜 교황이 내 인생에 간섭하느냐? 나를 포함해서 우리 영국 교회들은 더 이상 교황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영국 교회는 더 이상 교황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교회가 성립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러면 영국의 국교회는 왕을 따를 테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 그다음에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귀족들이 약화되면서 왕권이 늘 강화되어 오죠. 그 맥락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진짜 영국 정치의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특징인데 의회가 존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가 존중받고 있어서 어, 절대왕정 시기까지도 왕들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땐 단독으로 결정을 내려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의회에게 물어보고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왕정의 영국의 절대왕정 시기하면 그걸 상징하는 왕이 엘리자베스 1세인데 엘리자베스 1세 때 왕권이 굉장히 강력했단 말이에요. 엘리자베스 1세 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업적들이 있죠. 뭐 스페인의 무적함대도 격파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캐나다 이런 지역이 있는 북아메리카 지역도 식민지로 만들었었고 이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동인도에서도 설립했었고 그런 업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이런 업적들을 세울 땐 혼자 단독으로 명령을 내려서 진행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일단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의회로 찾아가서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라고 물어보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오면 그때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때까지도 의회를 존중하는 전통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마 요쯤 들으셨으면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이 되시겠죠. 지금 혁명이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혁명이 벌어졌다는 건 뭔가 혁명은 뭐예요? 다 뒤집어 엎고 뭔가 새롭게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 혁명은 뭐를 얘기하냐면 혁명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집권 세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세력이 집권을 하는 걸 혁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건 기존의 집권 세력이 그게 왕이든 누구든 끌어내려졌다는 건 기존의 집권 세력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영국의 왕이 문제가 있으니까 끌어내려졌다는 건데 엘리자베스 1세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성기를 구가했었죠. 엘리자베스 1세 때 문제가 없었던 건 의회를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왕 때, 그 다음 왕인 제임스 1세 때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럼 제임스 1세가 보여줬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의회를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1세 그리고 뒤이어 올라왔던 왕인 찰스 1세 때까지도 의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의회를 존중하지 않으면 불쾌한 건 누구겠어요? 당연히 의회 의원들이죠. 그래서 제임스 1세, 찰스 1세가 모두 이제 의회를 무시하고 왕 멋대로 하는 전제 정치를 유지해 나가면서 의회의 권리를 무시했고요. 그다음에 청교도를 탄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뒤이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탄압은 일단 저거만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의회가 불만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임스 1세는 이런 사람이에요. 1566년에 출생을 했고 1625년에 사망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왕으로 올라오기 직전에 자유로운 군주권의 참된 법이라는 책을 써요. 이 책의 내용은 뭐 예상되시겠지만 왕의 권력이 가장 강력한 것이고 왕은 절대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왕의 권력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썼던 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주장은 뭐겠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렇게 강력한 왕권, 절대적인 왕권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렇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왕권 신수설이죠. 물론 이 사람이 왕권 신수설을 만들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사람도 이미 있었던 왕권 신수설을 이 사람도 같이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임스 1세부터 제임스 1세, 찰스 1세가 의회를 무시하기 시작하면서 요게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의회 권리를 무시했던 게. 그리고 요것도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청교도를 탄압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걸 이해하려면 당시에 영국의 종교적인 상황을 보셔야 돼요. 영국은 일단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였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에요. 음, 국교의 신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국교회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영국의 교회들은 교황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이 있었던 이후에 영국에 성립된 교파인 거죠. 그다음에 아직도 그래도 교황과 카톨릭을 따르는 사람들이 조금은 남아 있고요. 내용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고요. 그다음에 어 칼뱅파 신자들이 들어와요. 칼뱅파 신자들이. 칼뱅파는 기억나시죠? 칼뱅파는 뭐 어떤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정설. 예정설을 주장했던 게 칼뱅파인데 예정설 내용이 뭐였어요? 네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너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네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걸 내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열심히 산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이 삐침이 왜 생기는 거지? 열심히 산다는 얘기가 주말에는 당연히 열심히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드리고, 근데 주중이 문제야. 주중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내 직장을. 그래서 상인들은 장사 열심히 하고 수공업자는 물건 열심히 만들고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근데 주중에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돈이 많이 벌릴 거란 말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칼뱅파는 부자들이 돈 많이 버는 걸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더구나 지금 유럽을 보면 신항로 개척 이후로 지중해 무역권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 뒤로 신항로 개척 십자군 전쟁 이후로 지중해 무역권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신항로 개척 이후로 또 대서양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상업이 끊임없이 성장하죠. 그러면서 큰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유럽에는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에서 이렇게 뭐 지중해 무역 아니면 대서양 무역 하면서 큰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은 뭘 좋아하겠어요? 교파로는, 종교적으로는 칼뱅파를 따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왕은, 영국의 왕은 국교회랑 칼뱅파 중에 뭘 더 좋아할까요? 국교회는 교황이 아니라 왕을 따르는 거죠. 그럼 왕 입장에서는 국교회가 훨씬 더 예쁘죠. 그래서 왕은 국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회 의원들이에요. 의회 의원들은 다 귀족들이기 때문에 돈들이 다 많아요. 그러면 나의 돈과 나의 재산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칼뱅파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칼뱅파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칼뱅파 신자들을 영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청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왕은 국교회를 좋아하는데 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자기의 재산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정서를 주장하는 칼뱅파를 따르는 거죠. 청교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청교도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왕이 왕이 의회를 무시한다는 건 동시에 같은 얘기예요. 왕이 의회를 무시한다는 건 동시에 청교도를 탄압한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요 구도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의회가 계속 왕한테 무시당하고 이 의회 의원들이 청교도로서 청교도 탄압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의회 의원들은 왕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내용을 가득 담아서 쓴 문서가 권리청원이에요. 권리청원 내용은, 그럼 권리청원 내용이 뭐겠어요? 의회 무시하지 말고 의회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라는 게 권리청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찰스 1세는 이걸 승인하긴 하는데 태도가 문제야. 뭐 귀찮다는 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찰스 1세는 권리청원을 승인한 뒤에도 전제정치를 멈추지 않아요. 의회를 계속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의회의 분노가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회의 의원이자 청교도였던 크로멜을 주도로, 이분이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주도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참고 참았던 의회파와 왕당파가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왕과 왕당파와 의회파가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결과로 공화정이 성립이 된대요. 즉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과 의회의 전투에서, 의화가 아니죠. 의화가 뭐야? 왕과 의회의 전투에서 누가 이겼다? 의회가 이겼고 의회가 여기서 승리하면서 왕을 몰아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공화정이 성립되는데 지금은 영국에 왕이 있죠. 그래서 이때 잠깐 왕이 없었던 게 영국 역사상 유일하게 왕이 없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 청교도혁명을 이끌었던 크로멜은 왕이 아니라 호국경에 취임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독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혁명을 한 의미가 없지. 왜냐면 시민들이 정치 권력을 왕으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해서 혁명을 하는 건데 이 혁명을 이끌었던 크로멜이 독재를 한다면 시민혁명의 의미가 없는 거죠. 더구나 크로멜은 호국경에 취임을 하는데요. 당시에 혁명을 일으켰던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로는 의회를 무시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청교도를 탄압한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원인이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원인이었는데 크로멜은 어, 의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본인이 청교도였고 이 청교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뭐랄까 쉽게 얘기하면 깨끗한 삶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청교도로서 그냥 기도만 드리고 노동만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무조건 안 먹고 무조건 가장 뭐랄까 가장 검소하게 가장 가난하게 삶만 유지하면서 생명만 유지하면서 기도만 드리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삶이 청교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크로멜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안 먹고 최소한만 먹고 기도드리고 노동만 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삶이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 혼자 그렇게 살고 말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할 텐데 크로멜은 청교도혁명을 이끌었고 독재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이런 삶의 스타일, 청교도의 삶의 스타일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재를 하게 되고 의회를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뭔가 깨끗한 삶, 완전히 뭐 이렇게 아무런 욕심, 아무런 즐거움도 없는 삶, 이런 삶을 모든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해왔던 이렇게 자기는 깨끗하고 좋다고 믿었던 이런 아무런 욕심도 부리지 않고 뭐 아무런 누리는 것도 없고 가장 검소하고 가난하게 사는 이런 청교도적인 금욕을 전 국민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그럼 전 국민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특히나 의회 의원들 대부분이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못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크로멜은 인기가 떨어지게 되고요.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이럴 바에야 왕정이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해요. 왕정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는 의회는 무시했지만 이렇게 일상을 간섭하진 않았거든. 근데 지금 크로멜은 이 청교도적인 금욕을 강요하기 위해서 일상까지도 막 간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차라리 왕정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국민적 불만이 커지면서 크로멜이 죽고 나서는 다시 왕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밖에 공화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혁명이 더 벌어진대요. 한 번 더 벌어진대. 그러면 그 뒤에 문제가 뭐일지는 또 보이죠. 그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왕정으로 복귀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정으로 복귀한 뒤에 올라왔던 왕인 찰스 2세, 제임스 2세가 또다시 의회를 무시하고 또다시 왕 멋대로 하는 전제 정치를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여기에 반발하게 되는데 어, 명예혁명이 벌어졌을 때는 왕이 제임스 2세였어요. 근데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임스 2세는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왕 제임스 2세 생각에는 의회는 한번 과거에 크로멜 주도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시켜 본 적이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본 거니까 두 번째 혁명은 더 잘하겠죠. 그러니까 제임스 2세 생각에는 만약에 의회가 맘먹고 제대로 혁명을 일으키면 본인이 감당하기가 힘들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임스 2세는 의회가 뭔가 혁명의 움직임을 보이니까 빠르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제임스 2세를 빠르게 몰아내게 되고요.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제임스 2세죠. 그래서 왕을 몰아냈으니까 일단은 왕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왕이 없는 정치 형태가 공화정이라고 했죠. 근데 영국은 공화정을 한번 해봤잖아. 근데 안 좋았죠. 그러니까 공화정은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네덜란드 총독으로 있었던 오렌지공 윌리엄과 그 아내를 어, 초청해 와서 지금 우리가 명예혁명을 성공시켜서 왕위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왕을 해주세요. 어, 오렌지공 윌리엄께서 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을 해요. 대신에 이 조건을 지켜달라고 해요.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주면서 이 문서의 내용만큼은 꼭 지켜주시고 영국의 왕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오렌지공 윌리엄은 뭐 총독에서 왕으로는 올라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반갑게 이걸 허락하죠. 이게 명예혁명이에요. 왕을 몰아내고 오렌지공 윌리엄을 권리장전이라는 문서의 내용을 지키는 걸 조건으로 영국 왕으로 모셔오는 것까지가 명예혁명인데 왜 명예혁명이냐면 제임스 2세가 발을 빨리 뺐다 그랬죠. 그래서 명예혁명 때는 청교도혁명 때랑 다르게 전투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뤄냈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권리장전의 내용은 당연히 의회의 권리를 더욱더 강하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권리장전인데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의회 승인 없이 법을 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의회 선거는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게 이제 권리장전의 내용인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간단해요. 의회 승인 없이 법을 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이 얘기는 의회 말고는 아무도 법에 손대지 말란 얘기죠. 법은 그리고 법을 만드는 권리는 의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도 똑같은 얘기예요.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게 결국 왜 이 얘기에 들어가는 얘기냐면 세금은 법을 통해 걷는 거잖아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을 완전히 의회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걷는 세금도 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 내용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회 선거 즉 의원을 뽑는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데 이 화면 지금 청구대혁명부터 명예혁명까지 과정을 쭉 간단하게 정리한 거니까 요거 지금 캡처 따셔서 노트 한 군데에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명예혁명 이후에 영국 정치를 보면 일단 입헌군주제가 성립이 돼요. 이게 당연한 결과인 게 입헌군주제가 뭐냐면 일단 군주제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는 건 왕이 있다 없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건데 입헌이 무슨 얘기냐면 입헌의 입은 설립자예요. 그 다음에 헌은 헌법 헌자예요. 이렇게 쓰는데 즉 헌법이 서 있다는 거죠. 헌법이 서 있는 군주제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왕이 있지만 왕도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법을 누가 만들어요? 의회가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는 왕의 권력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는 왕이 있지만 왕도 의회가 만든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체계를 입헌군주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각 책임제가 시작되면서 영국 정치가 더욱더 안정을 찾게 됩니다. 내각 책임제가 뭔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일단 어쨌든 내각 책임제가 시작되면서 영국은 정치적인 안정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각 책임제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내각 책임제를 이해하려면 내각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내각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어,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크게 이 두 분류로 볼 수 있어요. 정부의 관료, 의회 의원 이렇게 두 분류로 볼 수 있는데 정부의 관료는 말 그대로 공무원이고요. 의회 의원은 시민들이 직접 뽑아서 자신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보통은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이 관료를 뽑게 되는데요. 어, 그럼 내각 책임제는 뭐냐? 내각 책임제를 검색해 보면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인 총선에서 이긴 즉 더 많은 의원을 가진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총리 및 각부 장관 등 최고의 관료를 겸직하고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면 관료직도 포기하는 이런 시스템을 그래서 이긴 정당이 관료직도 차지하는 체제를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데 이게 말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말로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보면 내각은 정부의 관료 즉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대통령, 총리, 무슨 장관 여기까지가 내각이에요. 그 아래는 그냥 내각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그냥 관료 공무원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의회 의원들은 보통은 소속 정당이 있죠.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정당이 있잖아요. 근데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의회에서 총선을 치러서 의원들을 뽑죠. 의원들을 뽑아요. 그러면 그 의원들은 다 어느 정당에 속해 있다고. 100%는 아니지만 무소속에 있는 정당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국회의원들은 어느 정당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총선을 치르면 이 정당 간의 승부가 갈라지죠. 즉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쪽이 이긴 정당이 되는 거죠. 내각 책임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A당, B당, C당 이렇게 세 정당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A당 의원이 가장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럼 A당이 이긴 거죠. 그래서 이 이긴 정당의 구성원들이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동시에 관료들의 가장 높은 자리인 내각까지도 같이 하는 걸 내각 책임제라고 해요. 즉 이긴 정당 여기서는 A당이죠. A당의 의원들이 이 내각에 해당하는 총리나 각부 장관까지도 같이 하는 걸 내각 책임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얘네들은 한 번 뽑혔으면 영원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국회의원 임기가 다 끝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 선거에서 내가 속한 정당이 이기지 못하면 그러면 이번에 1등을 한 정당에게 모든 내각으로서의 권한을 넘겨주게 되고 본인은 그만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긴 정당의 국회의원이 각 부장관까지 어, 같이 역할을 하는 걸 내각 책임제라고 한다. 내각 책임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접적으로나마 내각에 해당하는 각부 장관들도 국민들의 어떤 투표의 힘이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긴 정당의 국회의원이 장관까지 하는 거니까 이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건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를 하는 이유는 내각에 해당하는 그 공무원들, 관료들까지도 시민들의 권력 아래에 놓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 선거 때 패배하면 이 내각의 각부 장관 역할도 그만두게 된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